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사모펀드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홈플러스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우리나라 제2위의 초대형 대형 마트, 이 마트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물류의 커다란 동맥 경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관련 종업원들의 입단 해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부도, 여러 가지 지금 폐해가 우려되는 엄중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홈플러스가 왜 망했느냐를 한번 반추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홈플러스의 어떤 실패 원인을 따져가다 보면 그 한 중심에 사모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MBK라는 그 사모펀드가 홈플러스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주인이지 않습니까? 결국 MBK의 김병주라는 분이 경영을 잘했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MBK의 김병주라는 사모펀드는 왜 그 홈플러스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됐나? 이 대목을 뚫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MBK의 김병주 회장은 7조 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돈 들어간 건 없어요. 사모펀드를 통해서 약 3조 원 이상의 펀드 자금을 조달했고, 그나마 이 펀드 자금은 이자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익을 잘 올려서 홈플러스를 잘 키워서 주식 팔아서 그 돈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7조 원 중에서 무려 4조 원 가량을 빚을 냈단 말이죠. 자, 빚 무섭습니다. 부채, 당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땡큐 하지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빚의 원금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홈플러스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게 2015년이에요. 초기 한 2, 3년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그 유명한 코로나19가 오죠. 그러면서 경기가 급속 침체했습니다. 경기만 침체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사람이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빠른 속도로 업종 전환, 업종은 그대로 홈플러스를 가져가더라도 배달 체제라든지 온라인 쇼핑망으로 해서의 빠른 전환,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홈플러스의 그 모태지만은 배달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금 아마존보다도 매출이 더 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김병주 회장인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였고 빚만 사주고 그 빚을 갚아가려면요 매년 엄청난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 투자하기가 어려웠어요. 온라인으로 어떤 판매망을 다양화한다? 엄감생심이죠. 오히려 당장의 빚을 못 갚으니까 잘 나가는 매장을 팔았습니다. 무려 매장을 18개나 지금 판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매장을 팔면 당장에 돈이 들어오죠. 현찰은 들어옵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위치한 매장은 비교적 몫이 좋은 데고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매장을 팔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요. 이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는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사오다 보면 다른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사오면 더 싸게 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규모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매장을 다 팔고 나면 그 자체로 매출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또는 그 건물 자체를 매각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다시 사요. 다시 사면 임대료가 이제 나가게 되죠. 그 임대료는 이익을 갉아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회사가 손실 규모가 많아진다. 결국은 뿌리의 근원이 빚으로부터 출발했고, 빚으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회사의 자산을 팔아먹고 살 수밖에 없었고, 신규 투자를 할 수 없었다. 그때 코로나가 겹쳤다. 거기다가 쿠팡이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악재가 연이어 쌓이다 보니까 홈플러스가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홈플러스 부채 비율이 1400%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IMF 때 부도나는 기업 정도 수준이에요. 1400%의 부채 비율을 갖고 견딜 수 있는 회사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풀린 돈을 환수하느라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눈덩이처럼으로 커져갔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부실은 사모펀드인 MBK가 빚으로 이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서부터 그 불행의 씨앗, 부도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다. 바로 이 사모펀드의 M&A 전략,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MBK 김병주 회장이 빚을 내지 않고 또는 자기 돈을 대부분 투자해서 홈플러스를 샀다 이러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먼 미래에 더 큰 돈을 벌어서 그때 주식 팔고 엑시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몰려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사모펀드는 대체 뭐냐? 왜 사모펀드는 이런 행동을 하느냐? 자, 사모펀드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죠. 사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서는 사모펀드를 모르고서는 경제에 대한 어떤 참여할 수도 없고 또 그 시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모펀드의 시장이 커져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요, 사모펀드가 주식시장을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락이라든지 칼라일, 큰 돈 좀 움직인다 그러면 대부분 사모펀드입니다. 자, 사모펀드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사모펀드는 자기 돈이 없이 돈 있는 사람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거든요. 보통 45명 투자자, 똘똘한 투자자 45명 이하로부터 그에게 돈을 끌어들입니다. 사모펀드 경영자의 최고의 능력은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돈만 많이 끌어올 수 있다면 사모펀드로 대박을 낼 수가 있죠. MBK 김병주 회장, 원래 칼라일이라는 미국의 사모펀드에 있으면서 그 돈줄 끌어오는 법을 많이 배웠고 인맥도 많이 넓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오는데요, 사모펀드하고 반대되는 말이 공모펀드라고 있어요. 퍼블릭, 사모, 프라이비트.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사적으로 진행되는 사모펀드는 기준도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의 공적 규제를 거의 안 받습니다. 45명 이하에서만 끌어와서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그것은 사모펀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모펀드는 우리 박현주 펀드 같이 전체 대중이 조금씩 돈 모아서 들어가는 그것이 공모펀드예요. 공모펀드는 여기서 무슨 제품을 사라, 또 자금 조달할 때는 공시 의무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일일이 다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끈한 어떤 생각지도 못한 파격적인 일을 못하죠. 그렇지만 대신에 좀 안전하죠. 그러나 사모펀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일, 그리고 망해가는 기업에도 자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만 낸다면 사모펀드가 없을 때는 죽었을 기업이 사모펀드 때문에 살아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선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뉴욕 증시에서는 그 사모펀드의 선기능들이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때 사모펀드를 죄인시 취급하다가 뒤늦게 박근혜 정부 때 마구 또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견제장치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아무리 사적 펀드라 하더라도 그것이 홈플러스 같은 이런 사실상 국민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둬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규제를 확 풀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도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사모펀드란 회사의 상법상 이사회가. 우리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지만 모두 김병주 한 사람의 명령으로 다 돌아가는, 아무도 견제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심지어는요, 벌처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벌처펀드는 빚으로 무슨 샀다가 그 회사의 미래는 관계없고 부동산 자산을 마구 파는 겁니다. 팔았어. 팔은 금액이 자기가 투자한 빚보다도 좀 많으면 돈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벌처, 그냥 사냥펀드라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MBK 김병주 사모펀드가 한 행태, 이를테면 잘 되고 있는 홈플러스의 입지 좋은 매장을 판 거, 이것은 벌처펀드와 같은 행태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융당국 SEC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해서 완전히 막아놨다가 한꺼번에 규제를 갑자기 완화해서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이 굉장히 그 특정 재벌, 몇몇 대주주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의 이 통합 과정에서의 그 통합 비율을 뭐 조작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가지고는, 법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다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아직까지 우리 자본시장법이 좀 정돈이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 매기가 아니라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이는 꼴뚜기 행태를 하는 사모펀드가 있는가 하면, 또 몇몇 악덕 대주주하고 뭉쳐서 악덕 대주주들이 나쁜 짓, 이를테면 쪼개기 같은 이런 행태를 할 때예요. 그때 사모펀드가 실탄을 대주고 거기서 많은 이득을 차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개심, 이거 사기꾼들 아니냐, 사냥꾼들 아니냐, 사모펀드가 나라를 망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나라 사모펀드 관련 법, 적어도 벌처펀드가 되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펀드인들 스스로도요, 이게 사모펀드는 나쁜 기업을 망쳐먹는 벌처펀드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오기만 하면 주식 투자자들이 다 달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좀 더 입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 공동운명체적 관점으로 사모펀드가 5년 내에 자기 자본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차환이라는 걸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도 결코 적은 시절이 아니다. 그래서 중장기 반드시 사모펀드가 돈을 버는 방식은요, 그 회사를 공중분해하거나 팔아치워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해놓으면 그것만으로 시장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 펀드 출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과연 이대로 좋으냐를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